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부여된 판사들. 판사의 증언 왜곡 해석은 과거 재판에서도 문제가 됐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93도 1044 판결의 판결 요지는 위증죄에서 증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93도 1044 판결문. 생략 1. 제1심법원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의 범죄 외 공소의 1에 대한 판시 상해 피고 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7년 5월 8일 경기 양주군 소재 유원지인 모 골에서 열린 공소회 2 연합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에서 모 도지회 자리에 천막이 쳐져 있음에도 모 지회는 천막이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허위 공수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중요. 이 증언의 취지는 모 지회에서 설치한 지회 천막이나 또는 본부석의 모 지회에서 설치하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회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은 없었다는 취지로 한정지어야 할 것인지, 피고인과 모 지회 사람들이 있던 인근에 어떠한 형태의 천막도 없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략 이에 의하면 위 천막이 모 지회의 전용 천막이라고도 볼 수 없다. 생략 대법관 김석수 재판장 최재호 주심 최종영. 위 판결문의 사건을 정리하면 이 사건은 한 유원지에서 열린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에서 모 도지회가 천막을 설치하여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피고인은 법정 증언에서 모 지회는 천막이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는데 실제로는 모 지회가 이용한 천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 2심 피고인은 1, 2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모 지회에서 직접 천막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모 지회가 이용한 천막이 있었으므로 결국은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지회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에 상인들이 가설해 놓은 원두막 형태의 천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 지회가 설치한 천막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언의 취지는 모 지회에서 설치한 지회 천막이나 또는 지회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은 없었다는 취지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지, 피고인과 모 지회 사람들이 있던 인근에 어떠한 형태의 천막도 없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설사 모 지회에서 직접 설치한 천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모 지회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이 있었음이 밝혀줘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요약하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모 지회가 천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모 지회는 천막이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법정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1, 2심은 피고인의 증언을 모 지회가 이용한 천막이 없었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하였다. 진술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사례. 판사가 법정 증언을 왜곡한 또 다른 사례는 대법원 2010도 5040 판결이다. 여기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라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해당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0도 5040 판결문. 생략.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회 1에 허락하에 철근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있는 위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충약. 그렇다면 위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 할 것이고, 한편 이를 제외하면 지게차 운전기사인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73면 이하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나, 이는 단지 철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을 화물 차량에 실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철근을 설치하였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그 밖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략. 대법관 이홍훈, 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주심. 위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허락을 받고 철근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절도에 관한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1, 2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소 사실 시인으로 해석하여 절도죄 유죄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1, 2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정반대의 취지로 해석하는 심각한 그리고 엉뚱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경우 왼쪽 다리가 아프다는 환자에게 의사가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의료사고와 다를 바 없다. 단편적 구절을 과장하는 판사. 판사가 정체 증언 내용 중 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증언 취지를 왜곡한 사례로는 대법원 93도 1743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93도 1743 판결문 생략. 위 증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가 상당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직원에게 타이핑하게 하여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 선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 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 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식품 수입을 위한 상담교섭은 위 2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피고인이 주관하여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위 부분의 진술 또한 허위의 진술이라든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생략.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김석수, 주심대법관 최종영. 위 판결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수입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이가 주관했고 자신은 수입 대행만 해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서박사 G와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은 모두 이가 작성, 주관했고 나는 통신장비를 빌려주고 절차적 서신 한 건을 보냈을 뿐이라는 점을 여러 답변에서 밝혔다. 즉, 피고인의 증언 전체 맥락은 이가 주관, 나는 대행이라는 취지가 명백하다. 그런데 2심은 피고인이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서 박사와 전혀 연락한 사실이 없고 상담교섭은 이가 혼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답한 한 구절만 떼어내 피고인은 서실 발송 사실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했다. 따라서 허위 증언이다 라고 단정했다. 즉, 증언의 일부 문구를 전체 진술의 취지와 분리시켜 정반대 의미로 왜곡한 것이다. 대법원은 증언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상담교섭은 이가 주관했고 피고인이 주관하여 보낸 것은 없었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이를 어떠한 서신 발송도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명시했다. 증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판사. 대법원 95도 2864 판결은 2심이 위증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전부 증언의 6개 항목을 모두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 95도 2864 판결문 승낙 설사 위 망인 모 상회의 운영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웠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망 공소의 이가 1966년 이후 주로 복덕방을 경영하여 가게를 꾸려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 부분은 결국 망 공소의 이가 모 상해의 운영에 거의 관여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에서는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설령 위, 망, 공소의 이가 복덕방을 한 시기의 점에 대한 증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생략 대법관 정기호, 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주심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공소의 1의 민사소송에서 증언하며 남편이 상해를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2심은 증언의 세부 표현만 떼어내 증언을 허위로 단정하였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의 선친 공소의 2의 복덕방 상해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남편이 모 상해를 운영했고 아버지 공소의 2는 복덕방을 하며 상해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2심은 복덕방을 하던 시기와 상해 운영 시기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복덕방을 한 시기를 잘못 말했으므로 상해 관여 부분도 허위라고 해석하였다. 증언 핵심은 아버지가 상해에 관여하지 않았다인데 단순한 시기착오를 들어 증언 전체를 허위로 본 것이다. 즉 2심은 핵심 진술, 상회 비관여를 부정하고 부차적 표현, 시기를 근거로 증언을 왜곡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은 모 상회, 사업자 명의에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은 모 상해 사업자 명의는 남편 공소의 1 앞으로 되어 있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법정에 제출된 서류들도 공소의 1명에 그런데 2심은 재판 후 제출된 세무서 영수증이 공소의 6명의로 공소의 6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허위로 단정하였다. 증언 당시엔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볼 수도 없었는데 2심은 사후 자료를 기준으로 과거 증언을 거짓으로 왜곡 판단하였다. 증언 시점과 정보 접근 범위를 무시한 해석. 공소사실 제4항은 남편의 형 공소의 4의 실업기간에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공소의 4는 화재로 안경점을 잃은 뒤 한동안 실업 상태였고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대줬다라고 증언하였다. 이후 재신문에서 잠시 모 안과에서 안경을 팔았다고 보충 진술. 그러나 2심은 공소의 4가 안과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업 상태는 거짓이라고 판단하였다. 안과 판매는 일시적 생계 수준의 미세 활동인데도 2심은 이를 직업 활동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실업이라는 표현의 상식적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허위로 단정한 것이다. 공소사실 제4항은 남편의 동생 공소외 7의 근무 경로에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7은 형의 안견점에서 일을 배우다 1979년경 인수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심은 공소외 7이 잠시 남편의 사업장 에서 일을 도운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형의 안경점에서 배웠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단정하였다. 핵심은 안경점 수련 후 인수인데 장관의 보조 근무를 들어 전체 경로를 거짓으로 본 것이다. 공소사실 제5항은 피고인이 증인 공소의 8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이 공소의 8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심은 피고인 진술이 공소의 8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로 단정하였다. 2심은 상대 증언과 불일치는 거짓이라는 단순 논리에 함몰되어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제3자 진술을 우선시하였다. 공소사실 제6항은 피고인이 증인 공소의 구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공소의 구와의 교류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2심은 다른 증언과 약간의 시기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로 판단하였다. 사소한 시점 차이를 전체 진술 부정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다. 앞선 설명과 같이 2심 판결은 공소사실 6개항 전부에서 증언의 핵심 취지, 누가 운영했는가, 누가 실질적으로 일했는가, 누구를 언제 알았는가를 무시하고 주변적 문구, 시기, 제3자 증언의 일부 차이만 떼어내어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로 단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지 않은 판사의 해석 오류로 보았고 6개항 전부에서 체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원심을 전면 파기하였다. 이렇게 3심이 2심의 모든 판단을 뒤집은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평가된다. 2심 판사가 악의적으로 증언을 왜곡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례이다. 나라 슈퍼와 약초 노거리. 판사의 증언 왜곡 해석은 판결문 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판사의 왜곡된 해석을 거쳐 국가 형벌권의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언론이 말하는 문제 제기를 하여 이미 살 문제가 되어 있다. 1999년 전북 완주 삼리의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판사의 증언 왜곡 해석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의 재심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법정에서 제시된 증언의 취지가 과거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구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대로 읽혔을 가능성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보도가 당시 재판 절차의 편향 가능성을 지적했다. 약초 노가리 사건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다. 2000년 익산 약초 노가리 사건은 법정에서 실제로 나온 말의 취지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속어 오독될 위험을 드러낸 사례다. 이 사건의 재심 과정과 그 뒤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는 검사도 판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겨레 2020년 11월 12일자. 이 말은 1, 2심 단계에서 법정 부인 진술과 반대신문 목격 진술의 충돌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이 내려졌을 개연성을 함축한다. 한겨레는 당시 사건 경위를 정리한 기사에서 사건이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했고 초기 절차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가 확정되는 과정을 촘촘히 기술했다. 2015년 7월 24일자 재심 이후 진범에 대한 실형 확정을 다룬 법률신문 보도 2018년 3월 27일자까지 이어서 보면 뒤늦은 확정 판결이란 사후 사실이 과거 신부급에서의 증언 취지 배척, 오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의 다치로 기능했다. 두 사건의 공통분모는 분명하다. 첫째, 법정에서 직접 언급된 핵심 진술, 자백 부인 포함이 있고 그 발언은 질문, 답변 과정과 반대신문 맥락을 통해 취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급에서는 취지가 축소, 전도되었다. 둘째, 두 사건 모두 재심 공판 단계에서야 그 취지를 다시 듣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가동되었고 뒤늦은 실체규명, 진범 실형 확정 등이 과거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실증했다. 법률신문 2018년 3월 20일 7일자. 셋째, 이 흐름을 정리한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판사가 판단 근거를 구성할 때 질문, 답변의 흐름 전체 대신 조서, 단문 인용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증언의 본래 취지를 반대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증언 왜곡은 결국 판사의 책임이다. 결론부터 분명히 하자. 삼례 약촌 재심에서 드러난 문제의 뿌리가 기록 편집이나 조직 관행에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은 어디까지나 상황 맥락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다. 재판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판사가 최종 책임자다. 판사는 법정에서 살아나온 말을 전체 맥락으로 듣고 문장, 단편이 아닌 취지로 리해하며 그 리해를 검증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때의 오류는 제도 탓이 아니라 판사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삼례 사건의 교훈은 여기에 있다. 재심 국면에서 확인된 진술을 보면 당초 신급은 법정 증언에서 드러난 취지를 분명히 따라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업무 가중의 문제가 아니다.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문장 한 줄만을 떼어 인용하고 그 문장을 낳은 질문과 직전 답변을 병기하지 않은 선택 자체가 판사의 판단 행위다. 그 선택이 취지를 반대로 읽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기록 작성 전 실수 이전의 재판부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판사는 조서가 아니라 공판정에서 형성된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조서가 모호하거나 요약이 과하다면 즉시 보정 확인을 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결과 책임은 재판부가 진다. 약초 노가리 사건에서 당사자가 남긴 판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말은 감정 표현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판사가 부인 취지의 핵심을 왜 배척했는지를 판결문에 분명히 써야 한다는 설명 의무 문제이다. 법정에서 직접 언급된 부인의 요지, 반대신문에서 드러난 모순의 해소 가능성, 제3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논리적 순서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판결문을 쓴 사람의 책임이다. 판사는 조서와 상충하는 구두 진술을 만나면 어느 쪽을 왜 택하는지를 구체적 사유로 밝혀야 한다. 이를 생략했을 때 벌어지는 취지의 왜곡, 소관은 제도 탓이 아니라 법관의 잘못이다. 18.